자동차를 싸게 사는 법 제2장 베테랑 영업사원을 만나라. 안녕하십니까, 한국남자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지금 만들고 있는 이 자동차를 싸게 사는 법, 이 시리즈는 좀 더 앞으로 자세하고 세세한 부분까지 다룰 예정이에요. 하지만 상당히 단편적으로 그 대신 아주 영상을 자주 올리는 것으로 할 거고요. 그리고 시리즈가 다 끝날 때쯤에는 정말 유익한 정보들을 여러분께 많이 드릴 것을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또 여기서 덧붙일 말씀은 지역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최대한 제가 그때그때 어느 지역에는 어떤 방식이 좋다라는 말씀을 제가 아는 한도에서는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영상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는 약간은 민감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왜냐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만나는 그 영업사원에 대한 얘기를 좀 약간 할 예정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영상을 보시기 전에 주변에 어차피 내가 아는 영업사원이 있거나 소개받을 수 있는 영업직 종사자가 있으면 오늘 영상은 스킵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방문해야 될 영업소에 한인 영업사원이 있으면 아무래도 이 한국인 의리가 있잖아요. 한인 세일즈의 도움을 받는 것을 먼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한국하고는 약간은 상관없을 수 있는 말일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이나 캐나다에 있는 영업소를 방문하게 되면 먼저 차에 내려서 아니면 방문을 해서 그 건물 안에 들어가서 리셉션 데스크 쪽을 먼저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 전에 대부분 차를 그 영업소를 방문했을 때 그 영업소 밖에서 영업소에서 일하는 세일즈맨이 먼저 다가와서 도울 거 없냐, 도움이 필요하냐 이렇게 먼저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과감하지만 기분 나쁘지 않게 고맙지만 다음에 하자 이런 식으로 사양의 말을 전하고 바로 건물 안에 있는 리셉션 데스크로 가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리셉션 데스크를 가서 데스크에 도착을 하면 리셉셔니스트가 바로 물어볼 거예요. 뭐 도와줄까?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이 딜러십에서 가장 차를 많이 팔고 있는 세일즈맨 아니면 가장 경력이 많은 세일즈맨을 소개시켜달라 라고 하세요. 물론 세일즈 워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일즈 퍼슨이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그러면 리셉션 데스크에서 그 세일즈 퍼슨을 바로 연결해 줄 겁니다. 제가 편의상 세일즈 퍼슨을 영업사원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그 영업사원을 만나서 협상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왜 베테랑이나 아니면 그 딜러십에서 가장 차를 많이 파는 영업사원을 만나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떤 딜러십을 가더라도 영업사원이 그 차량 가격을 협상을 하고 협상된 가격을 컨펌하는 곳은 없습니다. 차량 가격을 결정하고 서류상에 사인을 남기는 사람은 세일즈 매니저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영업사원이 하는 일은 고객이 원하는 것을 듣고, 그리고 그 부분을 세일즈 매니저한테 가서 얘기를 하고, 또 세일즈 매니저가 하는 얘기를 듣고 손님한테 얘기를 전달하고 어떤 중간에 메신저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결국은 영업사원도 세일즈 매니저와 딜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뭐 예를 들면 영업사원이 자기랑 좀 더 친한 사람이 오면은 더 딜을 해주려고 노력을 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부분을 세일즈 매니저한테 가서 좀 조르겠죠. 나 정말 우리 엄마 아빠인데 아니면 내 친구인데 우리가 이 정도의 가격으로 해줄 수 있지 않냐 라고 한 번, 두 번 더 졸라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세일즈 매니저는 어떻게 영업사원한테 딜을 하게 될까요? 자, 어차피 세일즈 매니저도 그 딜러십을 책임져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반드시 받아야 할 금액 이하로는 깎아주긴 힘들 거예요. 하지만 그 금액까지 내려오기까지는 나한테 찾아온 세일즈맨이 어떤 세일즈맨이냐가 상당히 중요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 부류의 영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작년에 가건 3년 있다 가건 10년 전에 갔다 왔건 뭐 어제 갔다 왔건 항상 그 자리를 지키는 세일즈맨이 있는가 하면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진득하게 영업소에서 영업사원이 계속 일하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만은 않아요. 한정된 숫자만이 존재하고 대부분의 영업사원들은 쉽게 이직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내가 이왕이면 차 가격에 대한 협상을 할 때 결국은 어떤 세일즈맨이 나한테 서류를 들고 왔을 때 사인을 해주는 것이 크게 문제도 생길 것 같지 않으면서 이 세일즈맨한테는 맡겨도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여담이지만 여러분께 하고 싶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차를 살 때, 차를 인도받을 때까지는 영업사원의 책임이 맞죠. 그리고 차를 인도를 받고 집에 가져간 다음부터는 어떻게 보면 영업사원이 해야 될 일은 떠났다고 보면 되는 것이에요. 근데 때때로 그 차의 어떤 옵션의 기능이라든가 그 차에 대해서 좀 궁금한 점, 그리고 이 차는 어떤 기름을 넣어야 되나 이런 질문하지 못했던 사항이 있다면 당연히 내 차를 팔았던 영업사원한테 전화를 해서 문의하는 것이 맞고, 그 영업사원은 그것을 끝까지 친절하게 안내해주고 하는 것이 맞겠죠. 하지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차를 가져갔는데 뭐 갑자기 고장이 났다. 새 차라도 고장이 난다는 게 운이 정말 없는 경우긴 하지만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럴 때 특히 이 북미나 캐나다에 계시는 분들은 제가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는 영업사원한테 전화를 해서 문의는 할 수 있지만 그 영업사원한테 차를 줄 테니까 차를 고쳐내라,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저 개인적으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충분히 그 딜러십 안에는 세일즈 디파트먼트가 있고 서비스 디파트먼트가 따로 존재해요. 그 둘의 관계는 이렇게 서로 도와주는 관계일 수도 있지만 그 회사 안에서는 어떻게 보면 경쟁 관계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차가 고장났다고 해서 영업사원한테 얘기를 해서 이 차를 고쳐내라고 하면 영업사원은 결국 그 내용을 듣고 손님한테는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어떻게든지 해보겠습니다 하고 서비스 디파트먼트에 가서 거기에 있는 서비스의 매니저한테 조르죠. 이런 손님이 이렇게 됐는데 차 좀 봐줘라. 근데 대부분의 딜러십들은 차를 가져가자마자 고장이 났을 때는 바로 차를 가져와서 별도의 예약 없이 바로 봐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차를 가져가고 난 다음에 예를 들어서 한 달, 두 달 지난 다음에 고장이 났을 때는 아무리 새 차라고 해도 기존에 예약되어 있는 사람을 다 제쳐놓고 이 차부터 봐주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렇게 한 달, 두 달 지난 다음에 차가 고장이 나서 내가 차를 샀던 영업사원한테 전화를 하고 차를 고쳐내라 하시면 그 영업사원은 정말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이미 차도 어느 정도 기간도 지났을 뿐더러 그 한두 달 사이에 주행을 하면서 차가 선천적으로 고장이 있었다는 것을 나중에 증명한다고 하더라도 그 전까지는 그 증명을 하기 위한 작업을 다른 서비스에 줄 서 있는 사람들 제쳐놓고 이 차부터 봐줄 수는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업사원이 적극적으로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해서 도움을 받는 건 좋겠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일이 발생이 됐을 때는 서비스의 예약을 잡고 차를 고치는 것이 맞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영업사원은 정말 친절하고 정말 좋죠. 말씀도 잘해주고. 하지만 모든 영업사원이 또 차에 대한 기본 지식이 많거나 그 차를 100% 다 아는 부분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차를 가져가서 이런 부분이 몰라서 영업사원한테 전화를 했는데 영업사원이 바로 답을 못 해주더라, 아니면 약간은 틀린 답을 해주더라 한다고 하더라도 크게 역정내지 마시고 영업사원도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이 부분은 제가 모르는 부분이니까 제가 확인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라고 서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얼굴 붉히거나 서로 무시하고 화내는 일,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커뮤니케이션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적절히 우리도 손님으로서 좀 더 정당한 것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선입니다. 그 지켜야 할 선은 지키고 그 다음에 요구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 이런 말씀 하실 분들 계세요. 랜드로버 이런 부분 새 차가 에러가 많이 날 때가 있죠. 그런 부분은 좀 예외로 할게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분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 상처를 받은 분들도 계시고 그 상처의 치유가 아직까지도 안 된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 분도 있고요. 그런 부분은 예외를 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차를 구매하고 그 다음에 차 고장 났을 때 대처하는 법,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됐냐면 이런 경우를 봤어요. 차를 사갔는데 3, 4주 있다가 손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차가 이런 부분이 이상하다, 그러니까 나 서비스 빨리 받게 해줘라. 그 전화를 이제 영업사원한테 했죠. 영업사원이 그 전화를 받고 그 손님이 원하는 대로 해드리고 싶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알았다고 전화를 끊고 서비스 매니저한테 가서 서비스 한 달 전에 이런 손님한테 이 차를 팔았는데 이 차가 이런 문제가 됐다, 차 좀 빨리 봐줄 수 있냐. 그러면 매니저가 이렇게 반응을 해요. 일단 와서 차를 며칠 전에 인도에 간 것도 아니고 가져간 지 한 달이나 됐으면 전화해서 정식 예약하고 그때 스케줄대로 서비스를 받으면 되지, 왜 네가 직접 와서 얘기를 하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한국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한국 사람 이렇게 급하냐. 그 말을 참 기분이 나빴는데 뭐라고 반박할 수가 없었어요. 옆에서 듣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요구사항들이 중간에서 일을 도와주는 사람들을 상당히 힘들게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약간 자제해 주시고, 만약에 이럴 수는 있죠. 영어가 부족하신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주변에 도와주실 분이 안 계시면 영업사원분들한테 당연히 부탁드리는 게 맞을 수도 있고요. 그럴 때는 영업하시는 분들도 좋게 받아들이시고 일을 도와주셨으면 하는 저 개인적인 바람도 생각해 봤습니다. 자, 오늘의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내가 가고자 하는 딜러십에 내가 아는 영업사원이나 아니면 한국인 영업사원이 없었을 때 그 영업소에 가서 가장 그 영업사에서 차를 많이 파는 딜러나 그 영업소에서 오래 근무한 영업사원을 만나서 차 가격 협상을 시작하라라는 게 오늘의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 여러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저 미국에서 이제 달아주신 부분이에요. 어떤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차를 이렇게 구매를 해서 차가 가장 낮은 가격으로 샀는데 내가 살고 있는 지역 아닌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 차를 배송을 받아서 구매를 했다. 그래도 좋더라. 네, 저도 그 부분을 잘 알고 있고요. 그런 사이트가 미국에도 있고 캐나다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참고적으로 제가 살고 있는 캐나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같은 경우는 아웃 오브 프로빈스라는 그 서류에 체크되는欄이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체크가 되면 모든 브랜드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브랜드에서는 아웃 오브 프로빈스에서 왔다라고 하면 차량 가격을 나중에 중고로 대팔 때 상당히 못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지역적인 특색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부분도 나중에 이 시리즈 마지막쯤에 가면 그런 인터넷 사이트와 그런 구매 방법을 다뤄서 여러분께 또 알려드리고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새 차를 싸게 사는 법 제3장을 통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제가 자동차 리뷰도 계속 할 거니까 계속 제 채널 기대해 주시고요. 좋아요랑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